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홍콩 국가보안법을 일단은 중국은 통과를 시켰어요. 이제 발효가 될 예정이다라고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요즘에 말 많잖아요. 무엇인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은 국가 안전을 위하는 행위와 예. 활동을 금지하고요. 처벌을 닫고 있는데요. 6월 말까지 입법 작업을 완료한 뒤에 바로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국가보안법을 보면은 제4조에는 국가 안전 유지를 위한 관계 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중국의 정보기관이죠. 비밀경찰이라고 할 수 있는 안전부나 공안부가 정식 홍콩 특별행정구 안에 기구가 설치가 됩니다. 앞으로는 이제 표현이라든지 집회 자유도 제한을 받게 되는데요. 독립 시위는 물론이고 홍콩 국기, 유니온제, 미국 성조기를 개항하면서 반대 시위도 할 수가 없게 되고요.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공산당 그 독재 반대라든지 민주화를 요구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홍콩인들이 외국 국회의원을 허가 없이 만날 수도 없고요. 또 해외에서 홍콩을 도와달라고 강연을 할 경우에는 바로 기소가 되는데요. 외국과 연계된 활동, 국가 분열 행위 같은 경우에는 최고 30년형이 처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홍콩에 대한 재갈을 물리는 이런 그 행위들은 앞으로 상당히 좀 거세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지금 서방 국가들이 특히 영국, 미국이 굉장히 반대가 큰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서둘러서 지금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는데 이유가 있겠죠? 네, 30년간 보장된 일국 양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시한이 27년밖에 남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국가보안법을 서둘러서 도입한 것은 현재 여론조사를 해보면 9월 6일 홍콩 입법의회 선거죠.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인데요. 민주파가 처음으로 과반수 확보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 홍콩 구의회 선거 때처럼 치주석이 패한다면은 당내 입지가 약화되고요. 상기 연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친중파에게는 아주 유리한 선거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번 조치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특히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반부패 투쟁 위에는 이렇다 할 지적이 없고요. 중국 제조 2025라든지 1대1로 같은 경우에도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반발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 홍콩 입법부의 선거에서 표하면은 권위 상실로 인한 지위까지도 잃게 되기 때문에 절체절명 상황 속에서 꺼낼 수밖에 없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앞으로의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가 궁금해지는 상황인데 발표한 조치가 있긴 있었는데 정리 한번 다시 해주실까요? 네, 홍콩의 일구 양제가 붕괴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는 카드는 중국의 민군용 그 융합 전략과 관련된 석박사 과정에 3천 명만 제재하는 데 그쳤습니다. 전체 유학생이 36만 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1%에도 채 못 미쳤는데요. 홍콩의 특별주의를 거둬들일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아무래도 아시아의 금융, 무역 허브의 지위가 흔들리면은 홍콩의 종말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엄청난 타격을 미치긴 하겠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우려하는 것은 아무 준비 과정 없이 갑작스러운 사태를 미국 기업에 맡게 된다면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2018년에만 홍콩에 무려 825억 달러를 투자했고요. 미국의 기업들이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만 무려 1,300여 개, 그리고 이 1,300개 회사들은 아시아 전역을 총괄하게 되고요. 홍콩에 거주하는 미국인만 8만 5천 명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홍콩과의 무역에서는 연간 300억 달러 넘게 거액의 무역 흑자를 내고 있고요. 또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연간 15만 명이 홍콩을 여행을 하는데요. 사람의 왕래가 제한을 받게 되면은 아무래도 기업 활동에 타격을 주게 되고요. 홍콩은 미국 달러의 국제 기축 통화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데입니다.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지원해 주는 곳이 타격을 받는다면 미국 경제도 상당한 영향이 된다는 거죠. 또 상황이 안 좋아지면은 직접적인 트럼프가
제재 조치를 내리기보다는 미 재무부가 나서서 뭐 홍콩을 탄압한 뭐 중국 관리나 공안 기업, 금융기관을 제재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까지도 고민하고서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콩이 앞으로의 역할이 어떻게 변모를 하게 되냐 이 부분도 얘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금융 허브였는데 역할을 제대로 할까라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동안에는 홍콩의 역할이나 위상이 어느 정도였던 겁니까? 네, 홍콩 같은 경우에는 뭐 상품 수출액 기준으로 세계 7위고요. 외환 시장 규모는 아시아 2위입니다. 여기에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아시아 3위인데요. 런던, 뉴욕에 이어서 세계 3위 국제금융 센터라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계 100대 은행 중에 70곳이 홍콩에 거점을 둘 정도입니다. 뭐 또한 뭐 중국 국적의 기업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해외 자본 조달 중에서 뭐 주식은 73%, 채권은 60%가 홍콩에서 담당을 해왔는데요. 뭐 그만큼 홍콩은 중국 경제의 필수 불가결한 존재고요. 중국이 글로벌 자금과 기술을 접근하는 관문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패권을 위한 위엔화의 그 국제화와 관련된 전초 기지 역할도 하고 있고요. 또 중국의 정치인뿐만 아니라 붉은 자본가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금 회피처로서 부동산이나 비트코인, 핀테크 투자 창구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그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패권 다툼, G2의 패권 다툼이 홍콩으로 불똥이 제대로 튀고 있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이제 홍콩에 대한 특별 지위 거둬들인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실행이 되면 중국에는 본토에는 어떤 피해가 갑니까? 네, 만약 미국이 홍콩을 버리게 된다면은 뭐 중국 경제는 해외 자금 조달하는 길이 막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 위기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금융 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큽니다. 해외 투자가라든지 기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중국 사업을 하려면은 뭐 경제 시스템이나 법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바로 중국에 투자를 할 수가 없게 되고 이렇게 했을 경우는 돈도 뭐 기업도 뺏기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영국식 기준으로 정비된 금융 시스템 하에서 존재하는 홍콩을 경유해야만 중국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어 왔습니다. 이 때문에 2018년도만 하더라도 중국이 해외에서 유치한 그 투자 자금의 70%가 홍콩을 통해서 유입이 됐고요. 이 규모는 무려 1천억 달러 정도로 추정될 정도로 그야말로 홍콩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또한 홍콩이 금융 허브 지능을 잃게 된다면 중국은 돈의 흐름이 막히는 파이프라인이 막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모태통 시대보다도 더 쇠국의 길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중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많은 타격을 입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지금 미국한테 굉장히 강경하게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절대로 지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미국이 이제 견제를 강하게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뭐 G7 국가에 미국이 대한민국을 줄 세우기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중국 경제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전으로 좀 돌아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를 시진핑 주석이 어느 정도 상정을 하고서 대미 강경 자세를 피고 있는데요. 뭐 이는 뭐 세계 공장인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대기지 이산화 질소 농도만 보더라도 예년 수준을 회복할 정도로 경제 활동은 현재 매우 활발한 상황입니다. 또 무역 전쟁이 2, 3년 정도 지속이 되더라도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자산을 갖고 있는데요. 화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산 부품 재고를 2년치 정도 쌓아놨습니다. 또한 금융위기나 외환위기도 버틸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해놨는데요.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는 총 부채가 2019년 말 기준으로 해서 GDP 대비해서 245% 정도 됩니다. 이 중에 정부 부채 비율, 중앙정부를 뜻하는데요. 25%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기 때문에 뭐 국채를 발행하면은 채무 문제는 일단 해결이 될 수가 있고요. 또한 중국은 총 자산 규모만 무려 우리나라 원화로 22경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서브프라임급 위기가 발생을 하더라도 뭐 유동성이 높은 우량 자산을 지금 당장 팔 수 있는 것만 하더라도 2조 달러가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활용이 가능하고요. 또 국유 자산관리공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 국유 상업은행에 대한
부실 채권을 정리한 경험도 있고요. 또 ABS라고 해서 기업 자산 증권화 상품이나 대출 채권 증권화 상품인 CLO 같은 시장도 좀 활발하게 개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산의 증권화 상품을 통해서 부실 채권도 정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아무래도 미국과 관련해서는 강경 자세로 돌아서게 한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이제 홍콩 머니에 좀 이동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싱가포르로 무브가 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싱가포르가 좀 금융 허브 자리를 어느 정도 나누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싱가포르가 이렇게 되는 게 가능한 겁니까? 네, 홍콩 쪽에서는 현재 도는 싱가포르 그리고 인제는 대만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요. 또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영국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금융 허브는 경제 규모가 크다고 강력한 하드웨어를 갖춰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홍콩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많은 자금들이 싱가포르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홍콩을 대체할 수 있는 금융 허브 기능을 보완시켜주는 역할도 있고요. 또 자유무역항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 기간 홍콩이 금융 허브 기능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싱가포르이 해줄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앞으로 많은 기능들이 넘어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당장은 아시아 금융 허브가 되려면 중국과 관련된 많은 지원이 따라와야 되는데 중국 경제가 아무래도 휘청거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싱가포르이 단숨에 국제 그 금융 허브로 크기에는 여전히 좀 그 규모도 작고 그리고 자금 시장의 흐름도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에서는 그렇게 놀랄만한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소장님이 정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긴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가 굉장히 지금 주목받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지금 소장님 생각을 조금 더 듣고 싶은데. 네, 아무래도 홍콩 못지않게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금융 인프라스트럭처가 어느 정도 발전이 되고 있고요. 또 기업 자유도가 상당히 좀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본 이득에 대해서는 최대 50% 과세를 하는데요. 싱가포르는 양도소득세도 없죠. 상속세, 증여세도 없습니다. 또 아파트 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배당과 관련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강점을 갖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가 10%지만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소비세가 7%라 부담이 상당히 적습니다. 법인세율도 17%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최대 22%인 점을 비교해 보면 상당히 저렴하다는 겁니다. 또한 그 스타트업 기업들에게는 조세가 면제가 될 가능성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홍콩의 고액 자산가들이 우선적으로 손꼽히는 투자 지역이 되고 있고요. 또 싱가포르 국민들의 77%는 중국계입니다. 여기에 영어가 공식 언어고요. 세계 최고의 교육 경쟁력뿐만 아니라 유연한 노동 정책이 갖춰지고 있고요. 더욱이 IT 기반 시설이 좋다는 점에서는 홍콩 기업인들 또 세계 기업인들이 싱가포르를 매력적으로 꼽는 원인이 됐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홍콩이 좀 지게 되고요. 지금 추세라면 싱가포르는 부상을 할 텐데 우리나라 경제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아무래도 홍콩과 싱가포르 쪽의 그 위상이 이제 달라지게 되면 한국 경제는 직격탄을 미칠 가능성이 큰데요. 아시아 금융 허브가 혼란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의 미중 패권 전쟁들 같은 경우는 미국은 자신의 그 패권주의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중국에게 여러 가지 보여주려고 하는 제스처를 많이 취하는데 그 중에는 경제나 환율, 금융도 있겠고요. 또 군사적과 관련된 그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양국 간의 패권 전쟁은 2, 3년간은 아주 매우 격렬하게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압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외교부를 중심으로 해서 외교 전략 조정 회의도 가졌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국가보안법 사태가 몰고 올 그 후폭풍이 아무래도 심상치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 제조업 생산 비중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떨어뜨려야지만 됩니다. 핵심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를 비롯해서 전기 자동차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심각한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미국을 비롯한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국가보안법 반인권적 통제 수단이라고 일제히 지금 서구권에선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조금 조용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중국과의 관계가 어쩔 수 없다라는 측면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국 같은 경우는 화해 배제뿐만 아니라 반중국 경제 블록이라고 하는 EPN 그리고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표명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뭐 G7 플러스 4 회의에서도 한국을 초청할 정도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주 민감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고압적인 외교 방식이죠. 싸우는 늑대 외교라고 하는 전랑 외교를 통해서 우리나라에게 홍콩 보안법과 관련해서 지지하라고 압박을 넣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은 우리나라의 그 분명한 동맹국입니다. 미국 편에 서야 하지만 입장을 표명을 지금 유보한 것은 뭐 호주처럼 중국에 밑보여서 뭐 수출길이 막힐 수도 있고요. 단체 관광객 송출 중단뿐만 아니라 북한 문제에서도 협력을 얻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콩 보안법 문제는 뭐 자유, 인권, 민주주의 가치와 직결되기 때문에 뭐 세계는 경제적 그 뉴블리티를 떠나서 분명한 의사 표현을 지금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뭐 정부가 한미 동맹을 깨지 않는 범위 안이라면은 마냥 침묵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려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기업이라든지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와 관련된 부분들은 항상 투자하실 때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